자,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없으면, 보이지 않으면 생각하지도 않고 문제라고도 인식도 않고 비판적인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원래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잘하니 못하느니 해야 되는데 아예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도 한국 사회에서는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고 있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자치분권까지는 알겠는데 언론이 왜 들어가 있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가 이제 언론학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죽었다 깨나도 자치도 안 되고 분권도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저 언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강의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이 강의를 2차례 들으셔서 왜 우리가 자치를 해야 되는지, 분권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자치의 전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와 분권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진 것도 여러분들 많이 실감하시죠? 옛날과 비교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실감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뀌었다라고 실감하면서도 옛날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자치와 지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와 언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은 이제 뭐 개헌도 하겠다라고 해서 올 초에 올 봄에 헌법 조항까지 바꾸겠다라고 그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헌법이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까? 바뀌지 않을 것 같죠? 누구도 이제 관심이 없는 사안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은 헌법 조항까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항을 바꾸자라는데 전 국민 거의 70%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라는 거죠. 왜 안 할까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우선은 자기 힘이 약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분권을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권을 하지 말자고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 하는데 분권을 했다간 우리의 기득권을 놓칠 것 같아. 그러니까 동의는 해주지만 실제로는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 부분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도 설명드린 공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는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 역사에 굉장히 깊은 뿌리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하는 국가에도 다 지금 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가라고 하는데 선진국 즉 일정 정도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이 상층부 전 인류에 비교해 봤을 때 상층부에 올라가 있고 민주적으로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뭐 등등한 국가 차원으로 친다면 그런 국가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방자치가 가장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역사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역사는 일단은 조선시대 이때 역사까지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자, 이게 지금 1980년대 지금 그 연세들을 보면 그 시대를 다 기억하고 경험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80년대 후반까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살다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다오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항쟁을 했고 소위 말하는 운동권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농민들, 일반 넥타이 부대들까지 이제 거리에 나와서 반정부 투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얻어낸 양보가 소위 말하는 6.29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군사 독재 안 하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그때 도입됐는데 이게 그때 6.29 선언에서 약속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도 하고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재야 정치인들 석방하고 언론 자유 보장하고 인권 보장하고 정당 활동 보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도 실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 중에 하나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그 당시 군부 독재와 싸우던 시절에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가 민주국가이냐 자유국가이냐라고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군사독재를 벗어나서 기본적으로 인권도 보장됐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도 하고 언론 자유도 보장되고 대통령도 직접 우리 손으로 뽑고 파면까지도 시키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왜 이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요것만 빠지고 안 됐냐라는 겁니다. 근데 안 됐는데 이걸 하자고 해도 별로 하겠다라는 사람도 없고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왜 대한민국 지방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조건인 지방자치나 교육자치가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은 정당을 초월해서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하겠다라는 것이고 지역균형 발전하겠다라는 것이고 지방분권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한 78%, 70% 이상 동의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의견들이 갈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출마한 5명의 후보자들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쭉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바꿔놔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지방분권하고 지역균형 발전 다 해주겠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느끼기에 지방분권은 처음에 몇 사람들 좀 얘기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되는. 그래서 다음 선거 때 또 나오겠죠. 다음 대선 때, 다음 선거 때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우리가 이제 사고방식, 영어로 하면 파라다임,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각도 이런 건데 고정관념 중 하나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6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통령, 그렇죠. 자, 일단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오늘 강의의 주제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지방 사람. 서울 사람 하나 없어요. 표준말 제대로 서울말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강한 전라도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나 좀 어색한 경상도 사투리, 그러니까 뒤섞인 이런 말을 하든지 없다라는 겁니다. 지방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방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을 할 것 같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대통령 할 것 같습니까?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역대 지금까지 대통령은 계속 지방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이 지방 사람들의 전제는 무엇이냐?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지방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활동은 어디서 했어요?
서울 와서 살아. 그건 무슨 얘기냐? 지난 대선 후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당선자만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다 지방 사람들이.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요건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이제 장관 임명하고 차관 임명하고 쭉 하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장차관으로 임명을 해야 되느냐, 뭐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청문회를 해야 되느냐, 뭐 다운 계약서를 썼느니, 뭐 위장 전입을 했는지 등등등등 좀 시끄럽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임명되고 나서 언론에서 주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나 차관들의 뭘 본 거예요? 출신 지역들을 본 거죠. 그다음에 여기 파워 엘리트, 뭐 중요한 권력기관, 뭐 여기 이제 감사원, 검찰 뭐 등등 거기에서 이제 출신 지역을 본 겁니다. 근데 출신 지역이 중요합니까? 지금 사는 데가 중요합니까? 근데 왜 출신 지역을 물어봐요? 어디 사는지는 물어보지 않고 어디 살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서울도 아마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따지지 않고 출신 지역 물어봐. 옛날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파라다임이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대다수 국민들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 역시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신지가 중요해요. 출신지를 고루 분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호남 골고루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호남 출신지, 출생지를 골고루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부산에 사는 사람도 장관을 하고 광명시에 있는 사람도 차관을 하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도 뭐 검찰총장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선진국가가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또는 그 유럽 국가에서 지역별 인사 배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물론 일부는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위해서 수도에 모여 살지만 대부분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그 출신지의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출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여기 광명시가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광명시가 고향이신 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충남 아산에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성장해서 거기 가서 이제 대학 교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와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산 사람입니다. 아산 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출마해봤자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했으면 전국 어디 가서 살든지 관계없이 돌아와가지고 여기 내 고향이니까 내가 이 내 고향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광명시는 예외적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출신지와 거주지를 구별할 때 출신지보다는 거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주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출신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당장 정치인들부터.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면 출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출신지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찾기 힘든, 그리고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도 없었던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뭘까요? 지난 100년 동안 남북 분단도 되고 경제 성장도 하고 세상이 확 달라졌는데 가장 커다란 변화는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살고 계신 분 중에서 광명시를 떠나서 지금 다른 데 가서 살 계획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 제가 다른 데 가서 다 물어봐도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지 다른 데 왜 가서 사냐라는 겁니다. 내가 정착하는 곳에서 살아야지. 어디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살면 살수록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왜? 낯선 곳에 가서 살아야 되고 네트워크도 별로 없고 그 상대적으로 왕따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정서도 잘 모르고 문화도 안 통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려면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착하지 못하고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처럼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먹고 살기가 힘들다거나 식민지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제 어떻게 살 방법이 없다거나 자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일하러 누가 옵니까? 자, 오늘도 제가 오면서 3시간 동안 왔기 때문에 라디오 들으면서 뉴스를 3번이나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실업률에 관한 발표였어요. 그래서 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조금 늘어났다. 실업률은 계속 높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실업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뭐 지금까지 IMF 이후로 가장 실업자가 많다. 근데 실업자가 많은 대한민국이지만 한국에 와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와서 여기서 비참하게 삽니다. 가족들도 떠나고 생활도 여건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별을 무릅쓰고 여기 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스리랑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보다는 당장은 돈을 벌기가 먹고 살기가 낫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도 지난 100년 동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명시가 고향이 아니라는 얘기는 다른 어디서 살다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하고 이주해서 지금 이제 광명시에 와 있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갈 이유도 없고 갈 형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대다수가. 제가 충남 아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도 학생들이 한 30% 됩니다. 이 학생들이 다 수도권에서 이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해요. 저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분야에. 그래서 지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어쨌든 서울에 와서 뭐 일자리 하나 구하고 뭐 고시원 같은 데나 작은 원룸에서 뭐 살면서 생활하고 나름대로 그 30대 40대 정상적인 직장인들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 월급은 오르지 않고 집값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충청도 지역에서 거기서 차라리 일자리를 구하겠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일자리들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주의 시대를 살았고요. 그래서 이 광명시 같은 인구 30만 같은 도시가 새로 건설된 겁니다. 여기는 시흥군 소화읍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여기 지금 소아리 그 기아 자동차 공장 들어서기 전에 뚝방에 사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 가끔 왔어요. 그리고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제 아내가 제 여자친구가 안양에 살았기 때문에 버스 타고 그 길로 쭉 돌아다녔어요. 근데 여기 다 논이었어요. 광명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지난 20,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해온 곳이 바로 서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애들한테 무작정 상경이 뭘까?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걔네들 입장에선. 그래서 시골에서
엄마 아빠 뿌리치고 일자리 구하러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서울역에 딱 내려가지고 직장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이주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문화입니다. 음악 문화, 노래. 그래서 우리 고향의 봄 노래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 생각, 해는 져서 어두운데 고향 땅이 여기서.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노래들을 지금 교과서에서 이제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칠까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뭐예요? 지금 아이들은 꽃피는 산골이 고향인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이주에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애창해서 부르던 노래들 대부분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세대까지도, 우리 나훈아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요즘 아이돌 그룹들이 고향에 관한 노래를 부를까요? 방탄소년단이 고향에 관한 노래를 부를까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고향이라는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의 고향은 주공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되는 주공 아파트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고층 아파트가 되겠죠, 다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까지, 여러분들까지 50년대, 60년대, 한 7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까지 그 세대와 그 부모의 세대는 이주의 세대. 다른 데 가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이제 이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고향이 없어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은 고향 가는 젊은이들이 많을까요? 해외여행 가는 젊은이들이 많을까요? 왜? 그러면 이 해외여행 가는 젊은이들은 조상도 섬기지 않는 아주 후레 자식들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굳이 고향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부모랑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미국인의 부모 자식 간 거리인데요. 이제 성인들,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들, 독립가구를 구성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의 어머니, 여기서는 엄마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지금 너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사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 간에 얼마나 가까이 사느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평균 18마일, 29km. 차로 가면 미국에서 차 안 막히니까 차로 가면 20분, 30분 거리에 대부분 자기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가 이주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결국은 그 부모와 그 자식은 자기네들이 살던 데서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면 추수감사절 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며칠을 가고 크리스마스 때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도 이렇게 돼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여러분들 자손들이 멀리 1박 2일 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 멀리 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들 주변 가까이에 같이 살고 거기 정착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마찬가지인데 그 행복하게 살고 싶은 조건이 과거에는 지역을 이동해서 더 살기 좋은 지역에 가서 일자리도 찾고 배우자도 구하고 성공을 하는 이런 모델이었다면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네. 애들이 공부 잘하고 싶다고 무조건 강남 8학군 가면 되나요? 받아주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어쨌든 뿌리 박은 이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지 여길 버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별 관심이 없는 이유는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공부하던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막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행복하게 정착해서 살다가 죽는 그런 선진국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자라는 거. 그래서 지방자치를 그래서 하긴 하죠. 1995년부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겠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부 지방의 대표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뽑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민선자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자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으로 어떤 국가 행정적인 분야에 있어서만 자치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지방자치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기관이 하는 거다. 군청이나 시청이 하는 거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인인 그 지역의 주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도적인 소위 말하는 우리 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꼭 뭐 시장이나 군수를 뽑는 것만이 지방자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표를 뽑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지방정부나 정당만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시장도 뽑고 뭐 군수도 뽑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는 대표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만 모든 걸 맡기고 전권을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 시민단체나 언론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주인을 제대로 대신하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하는 시스템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신문도 못 만들게 하고 방송도 못하게 하고 인터넷도 못하게 한다면 대통령 아무리 뽑고 국회의원 뽑는다고 해도 어느 국민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뭐 가짜뉴스 뭐 처벌해야 된다, 방제해야 된다 이제 좀 시끄러운데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괜히 가짜뉴스 예방하고 통제하려고 하다가 진짜 뉴스까지도 피해 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지역적으로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과연 있느냐? 광명시장도 있고 광명시의회도 있지만 광명시에 방송이 있느냐? 광명시에 신문이 있느냐? 광명시에 어떤 시민단체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자치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로 인해서 뭐 대민 서비스도 증진되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뭐 지방자치 자체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들도 많습니다. 그 녀석들 우리가 뽑은 대표들 막 욕하면서 월급만 축내는 거 아니냐, 해외 연수만 가고 있고 뭐 등등등등 비판적인 자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심지어는 누구인지도 몰라요. 제가 철산역 앞에 가가지고 20대들 한 100명 물어보고 광명시장이 누구인지 아는지, 서울시장이 누구인지 아는지 물어보면 누구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서울시장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서울시장은 광명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보다는 손해가 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자,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화 시대에 이제 민주화 전통을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자고 했을 때 많은 지역에서 그래, 그럼 좋다. 그래서 지역마다 시민단체들, 지역 단위의 시민단체들을 만들어서 시정, 시의회 감시도 하고, 주민 소환제도 하고, 무슨 감사 청구도 하고, 의욕적으로 많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웬만한 지역에 다 무슨 특히 이제 참여 무슨 시민 이런 단체들이 꽤 지역마다 많이 생겼습니다. 1995년 즈음에서 한 20년 정도 됐죠. 한 20년 정도 됐는데 제대로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제대로 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는 그나마 다행이고 있다가 없어진대. 주민 예산 편성한다 한 군데도 하는 데 없고요. 여기 제가 올 때 봤을 때 주민 소환제 한다고 뉴타운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구호도 붙여놓고 했던데 주민 소환제 한 군데도 된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관심이 없는 게 그 주민의 탓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게, 갖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권, 자치를 맞득치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그런 모순을 알고 분개하고 왜 이걸 안 해주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시민단체를 미안하지만 자영업자들과 비교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제일 손님이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개업했을 때. 그래서 개업식은 거창하게 해요. 화분도 갖다 놓고 근데 정작 손님은 안 오고 아는 지인들, 도와줄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안 와요. 정작 와야 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고객들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거창하게들 많이 했지만 거의 다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도시 지역이든 농촌 지역이든 대도시 지역이든 중소도시 지역이든 커다란 차이 없이 지금 매우 무기력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차단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상당히 놀라운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수강생들이 어떤 분이냐고 여쭤봤더니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래요. 제가 이 강의를 한 2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 교육 아니면 무슨 주민자치위원들 등등 해가지고 자발적이긴 하지만 순수한 의미의 자발성 있는 교육을 하는 데는 많지 않았어요. 제 기억나는 그 오산시에서 한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도봉구에서 한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광명시에 와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른 33만 다른 광명 시민들은 안 왔는데 여러분들은 오셨어요. 여기 한 40명 정도.
무슨 차이인가요? 뭔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장호순 교수가 아주 유명한 교수라서 온 게 아니라 강의가 재미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졸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5번 중에서 4번은 뭐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오신 수도 있었을 테고 어떤 오셨다라는 겁니다. 행동에 옮긴 거예요. 강의를 듣는 행동. 근데 33만 명 다른 광명 시민들은 그 행동을 안 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차이 중에는 정보 습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광명 캠퍼스 자치분권 기본과정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몰랐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 자치분권 문제에 대해서 열렬하게 뜨겁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강의가 있다는 걸 몰라서 못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정보가 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정보가 와도 대부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그리고 광명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광명 시민들에게 이런 자치분권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알렸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고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정보들을 끊임없이 접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거기에 대해서 그 정보를 습득하고 그 다음 단계인 나의 의견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 강의를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강사진을 보니까 영 시원찮아. 유명한 사람 하나도 없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니면 이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 이거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의견을 가지고 공감하거나 반대했을 때 안 오거나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제가 2가지 최근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집단 행동,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정치적인 입장은 정반대이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단계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여기에 덜썩 가 있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촛불 흔들거나 태극기 흔들 사람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인지 단계가 어떤 활동이든지 정치적인 행동이든지 우리 소비자의 행동이든지 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 자치 활동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앞 단계가 실질적으로 미안하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역 차원에서.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투표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투표를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고 걱정을 해요. 근데 투표를 하려면 언제 선거를 하는지 후보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맞춰지지 않으면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투표합시다 한다 하더라도 이 단계를 꼭 거쳐야만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이제 주민 참여 차원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결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려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분권을 하려면 주민 참여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맨 앞에 정보가 있어야 된다. 정보.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은 정보의 동물입니다. 정보의 동물. 인간이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예요. 우리가 사자를 잡을 수 있고 태풍을 피할 수 있고 그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기본은 이 정보라서 이것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고 평양시 평양 시민들이 신문을 읽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지만 똑같이 열렬히 정보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그 정보와 뉴스 습득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 전 세계적인 기준과 확연하게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학자 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자, 요거는 이제 26개국, OECD 26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로이터 통신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서 광범위하게 조사한 겁니다. 그 조사한 목적은 요즘 국가를 막론하고 신문을 너무 보지 않아요. 뉴스를 너무 보지 않아요. 언론사들이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항상 뭔가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뉴스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수익이 떨어지고 기자들을 줄여야 되고 사람들이 무지해지고 뭐 등등등등. 자, 그래서 이 로이터 뉴스 회사에서 옥스퍼드 대학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적인 조사를 세계 최초로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비교적 쉽게 조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어떤 뉴스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높은, 아까 정보는 많은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뉴스에 관심이 많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정말 예외적으로 급격하게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 높은 뉴스는 이 파란 건데 26개국 전체 평균입니다. 다른 뉴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예요?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 근데 한국은 불과 35%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지역 뉴스에 관심을 갖고 읽는 사람들의 비율은 훨씬 낮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자치분권 기본과정 오늘 오셨지만 오늘 네이버도 보고 다음도 보고 뭐 텔레비전도 보고 했지만 오늘 광명시 지역 뉴스는 하나도 안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구조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외국 26개국 정도 되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지역 뉴스에 대해서. 자,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보면, 자, 왜 외국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은, 자, 쉽게 말하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26개국 평균이 합리적인 뉴스 소비 방식이고 한국은 매우 예외적인 뉴스 소비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뉴스이냐? 무엇이 뉴스인가요? 뭐가 뉴스인가요? 여러분들 뭐가 뉴스인지는 알지만 내가 보면 이게 뉴스인지 아닌지는 알지만 뭐가 뉴스라고 설명은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면 뉴스입니까? 뉴스 아닙니까? 뉴스예요, 뉴스 아니에요? 뉴스죠, 그렇죠? 얼마나 고생했길래 위궤양까지 걸렸느냐 딱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 테고 그 녀석 잘 됐다 하고 고소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어쨌든 뉴스라고 대부분들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장호순 교수가 위궤양이 걸리면 뉴스인가요, 뉴스 아닌가요? KBS나 MBC에서는 별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위궤양으로 입원했다는 뉴스가 문재인 대통령이 위궤양으로 입원했다는 뉴스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저희 가족이나 학생들은 그럼 내일 수업 안 하겠네, 좋아할지도.
왜 행정안전부가 나오나요? 저 수업을 진행 못. 아, 예. 그래서 뉴스라는 것은, 자, 그래서 뉴스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스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등하게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어제 오늘 계속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증시도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심각한 뉴스입니까? 증권에 투자한 사람에게는 매우 심각한 뉴스겠죠. 증권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 좀 경기가 나빠지려나 그 정도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뉴스는 상대적인데 이 뉴스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위궤양에 걸려서 입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루에 수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이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뉴스로 하고 뉴스로 하지 않을까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사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그것은 언론사들도 그렇게 적용하고 그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뉴스,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거 있죠? 다 보십니까? 다 볼 시간 없죠.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돼요? 내게 중요한 것,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언론학 용어로 뉴스 가치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뉴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뉴스 가치를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기준이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뉴스가 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뉴스로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근접성, 시의성, 갈등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근접성입니다. 왜? 내 주변에서 가까이 발생하면 할수록 영향력이 크고 뉴스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저유소에서 커다란 불이 났죠? 자, 광명 시민들이 더 관심이 있을까요? 고양 시민들이 더 관심이 있을까요? 고양 시민들이죠. 왜?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뉴스는 가까이서 발생했을 때 내게 중요한 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그렇게 됐든 범죄가 됐든 어디서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일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천인 공노할 범죄이지만 광명시에서 일어났다면 더 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에게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딴 데서는 뭐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고양시는 어떤지 알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모른다면 그건 뉴스를 맨날 보지만 허당인 거예요. 허당. 자, 그래서 뉴스를 이용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독자나 시청자나 시민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뉴스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뉴스라는 거예요. 날씨를 해도 전국의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명시의 날씨가 중요한 거예요. 고속도로가 다 밀려도 중요한 게 여기 동부간선도로가 밀리든지 광명에서 수원 도로가 밀리든지 여기 무슨 터널이 밀리든지 그게 중요한 거지 저쪽에 남해안 고속도로 밀리는 게 무슨.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독자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뉴스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뉴스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그게 달라요. 뉴스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 무슨 얘기냐? 자, 그래서 이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 뭐 하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됐죠.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 지난번 선거 즈음 해가지고 무슨 여배우 스캔들 해가지고 항상 시끄럽게 진행이 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 사람에 관한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충남도지사에 출마한 후보에 관한 뉴스가 중요한가요? 이 사람의 여배우 스캔들이 중요한가요? 충남도민의 입장에선
강원도민의 입장에선. 그렇죠. 당연히 이 사람보다는 좀 재미있는 뉴스일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채널을 돌려도 인터넷을 뒤져도 저 사람의 얘기는 나오는데 우리 도지사는 누가 나왔는지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충남도만 그런 게 아니라 충남만 그런 게 아니라 충북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언론사들은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뉴스를 제공해 주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KBS가 됐든 MBC가 됐든 지방분권선, 지방자치선거를 하는데 충청남도지사 후보도 소개해주고 충북도지사 후보도 소개해주고 서울시장 후보도 소개해주고 골고루 다 소개해주면 그 사람들이 오늘 선거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 앞에 1분씩만 줘도 2시간이 걸려요. 다른 뉴스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KBS 입장에서 못 해준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36년 다 그걸로 채워도 모자라요. 한겨레 신문도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언론들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소위 언론이라고 알고 있는 신문 방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려주는데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해서는 미안하지만 넘어가자. 왜? 광명시장에 대해서 알려주면 다른 시흥시장 또는 저쪽 부천시장 그런 사람들도 알려줘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만 가능해요. 한 사람만 뽑으면 전 국민이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가 어떻게 됐어요? 지방자치 선거가 후보자를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을 가지고 뽑아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자기가 누구 뽑았는지 기억 못해요. 그래서 지지 정당 선거가 돼버렸어요. 지방선거가.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은 이번에 뭐 아주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지도 않다가 정당 공천만 받아가지고 바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그 주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지역 뉴스, 지역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전국 단위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365일 KBS, MBC, SBS 종편 방송 다 들어도 광명시장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못 봤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은 이렇게 무슨 큰 사고도 터지지 아마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굴 얘기 한번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뽑긴 뽑았지만 뭘 하고 있는지, 해외를 갔는지, 술집에 있는지, 다른 여배우랑 놀아나는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어떤 사람이 못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무능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서울에서 발행되는, 대한민국이 정말 수도권 집중화된 국가이지만 언론만큼 수도, 특히 서울에서 독점하는 이런 산업 분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도권 집중, 수도권 과밀화, 이것 때문에 지방 분권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통계를 보면 지금 이 수도권, 서울 집중도 빨간 게 서울 집중도입니다. 그래서 예금은 거의 한 50%, 대신 대출도 한 70%. 서울 사람들이 예금도 많지만 빚도 많아요. 그다음에 뭐 그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인구가 많아서 면적은 좁지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언론은 거의 90%가 몰려 있습니다. 90%가 인구의 20%밖에 안 되는 서울에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수도권도 아니라 서울에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통계만 일단 그 입증하는 통계 보여드리고 10분 쉬었다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방송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방송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신료를 내기 때문에 수신료는 각 지역별로 비교적 골고루 가구당 내다 보니까 경기 지역에 지금 여기 안 보이는 한 20% 정도 내고요. 서울 지역이 한 20% 내고 비수도권 지역이 한 60% 정도 내는데 방송 들어가는 데 쓰는 방송 제작비는 86% 거의 90%가 서울에서 다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한국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고 분권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걸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는 우리 언론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10분 쉬었다가 지금 8시니까요. 8시 1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혹시 여러분들 텔레비전 뉴스 보시면 갑자기 텔레비전 뉴스에 갑자기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눈치채진 적 있나요? 갑자기 요즘 뉴스를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광고 말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정치인, 어떤 정치인? 포테지 몇 프로 나오는 하는 거야? 이낙연하고 황교안. 그건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국정감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정감사 때가 되면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이제 텔레비전 뉴스에 국회의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발 기사가 막 나오는데 주로 이제 행정부가 뭐 잘못했다라는 것들 고발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보좌관들이 다 했지만 그걸 잘 가공을 해 가지고 이제 보도 자료를 보내면 이제 그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론사에서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거의 예외 없이 그 국회의원이 이제 텔레비전에 한번 나올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막 싸우고 이러는데 고성하고 뭐 이러고 삿대질하고 이러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오지만 요즘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아주 차분하게 국정에 대해서 막 질의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광명시의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2명이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봤더니 백재현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 2명이시던데 국정감사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모르죠. 그래서 누가 국정감사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고양이를 가져 나왔다, 뭐 등등등 뉴스가 되지만 결국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현실인데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수가 이용하는 즉 90%의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방송, 신문, 뉴스 또는 인터넷 뉴스는 자, 서울에 있는 소수의 언론사들이 다 독과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이 바뀌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방송이 확 달라지지 않았나요? KBS, MBC 똑같긴 한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확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면 또 달라지겠죠. 왜 이러냐라는 게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언론이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라고 우리가 공영방송까지 만들어 놓고 세금처럼 강제적으로 수신료도 징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방송이 바뀌고 파업을 하고 등등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 구조를 바꿔야 된다. 방송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방송의 민주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방송은 누구에게 유리한 구조인가요? 지역 주민들, 국민들에게 유리한 구조인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렇게 좋은 수단이 없어요. KBS, MBC만 잘 잡으면 돼요. 조선일보나 한겨레하고만 잘 관계를 유지하면 국민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들에게 우호적으로 기사를 써준다거나 비판하지 않고 덮어주면 자기네들은 권력을 얼마든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고 보수와 진보의 공통점은 뭐예요?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정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일단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강의를 그 기초의원들에게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풀뿌리 우리 기초의원들 그래서 만나서 이제 당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지역의 현안도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음에 당선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음에 당선되는 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정치 권력이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 권력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기구가, 도구가 언론이다라는 겁니다. KBS가 됐든 JTBC가 됐든 조선일보가 됐든 한겨레가 됐든지 간에 결국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정치적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국민들이 한 표를 행사하지만 그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할까를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사람들의 청렴도를 꼼꼼히 따지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 얼마나 나왔느냐, 신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면 악수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결국 국민들은 직접 정치인들을 뽑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고를 때 결정하는 그 수단은 내가 아니라 언론이 해준다. 즉 그 얘기는 뭐야?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언론을. 근데 언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결국 그래서 정치는 미디어 정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언론이 바뀌고 언론을 두고 싸우고 하는 그러한 그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권력은 언론을 장악해야 됩니다. 또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조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 불법적인 관계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합법적인 선상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무리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 하더라도 아무리 욕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기자들에게 대해서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가서 악수하고 밥 사주고 회유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언론은 결국 권력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는데 그 언론이 소수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많은 게 좋겠습니까? 대통령과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죠. 아예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아예 없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에서 지역 언론이 숫자 자체는 많지만 실제로 언론으로 기능하는 언론사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언론의 눈치를 안 봐도 돼요. 광명시장이 뭐 조선일보, 한겨레, KBS, MBC 눈치
그런 언론사에서 뭐 와서 신경도 안 써요. 기자실에 기자도 안 옵니다. 큰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주재 기자도 없어요. 기자실은 있지만. 권력의 입장에서는 언론을 줄여야 된다는,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숫자가 적은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언론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국가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있는데, 그렇게 보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국 각지의 신문과 방송이 생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듭니다. 어느 나라 지도입니까? 요거는 요게 미국은 50개 주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한 220개 주로 좀 쪼개져 있거든요. 요 쪼개진 기준이 뭐냐 하면 방송 권역입니다. 그래서 요 210개의 요 방송 권역마다 한 10개 정도 내외의 지상파 방송국이 있어요. 10개 정도 내외의 지상파 방송국. 그 지역에서만 방송을 하는. 물론 이제 프로그램은 전국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하지만 그 지역의 허가를 받고 그 지역의 뉴스와 정보를 생산하는 방송국이 그 시장이 권역이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위성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방송 뉴스를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이든 위성이든 지상파든 지역 방송국을 통해서만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는 전국 방송국이 없어요. 전국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방송국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전파를 직접 쏘는 게 아니라 지역 방송국에다가 자기네들이 만든 뉴스를 파는 거예요. 인터넷이 등장하고 위성이 등장해도 전 국민들이 위성방송 하나로 동시에 뉴스를 볼 수 있지만 지역방송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왜? 그래야 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지역의 시장이 뭐라는지, 군수가 뭐라는지를 그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국에서 대한민국 정치인들 막 비난하면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거기 국회의원들은 뭐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뭐 의원실에다가 뭐 침대까지 갖다 놓고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정말 비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그 국회의원에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기자들만 수십 명이에요. 그 지역방송에서, 지역신문에서. 그래서 당신 오늘 스케줄이 뭐냐? 이번 국정감사 때 무슨 발언을 했느냐? 이번에 무슨 예를 들면 인준청문회를 하는 대법관 인준청문회를 했는데 당신 입장은 뭐냐? 모든 사회 그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네가 뭘 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감시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한 명당 10명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 기자들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해외 딴 데 놀러 가고 뭐 술집 가서 술 먹고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붙는 언론 시스템의 감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뭐라는 것보다 뭐 대통령이 뭐라는지도 알면 좋겠지만 당장 우리 시장이 뭐라는지. 왜? 시장이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이게 지금 NHK 방송국입니다. 우리 한국의 방송 언론모들이 일본 식민지 것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시스템을 바꿨어요.
근데 우리는 식민지 때 쓰던 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내년 후년 되면 창간 100주년입니다. 2026년이 되면 KBS가 방송 창립 100주년이에요. 큰 잔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100년 동안이나 그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온 기업들이 없어요. 대단한 생명력이죠. 그래서 자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딜레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지 지금 제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창간 100주년을 어떻게 할지. 그건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를 다시 보면, 자, 이게 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처럼 좀 땅덩어리가 비슷한 영국, 독일 다 전국 방송보다 지역 방송을 먼저 하는. 독일은 철저하게 지역 방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국 방송국이 있는데 주주가 지역 방송이에요. 지역 방송들이 지분을 투자해서 전국 방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골고루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KBS나 MBC는 서울에서 다 가지고 있고 지방은 자기네들 부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MBC 지방방송국 사장은 퇴임 1, 2년 남은 이제 그 고참들이 가서 쉬다 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가 철저히 잘 보장된 국가인데 미디어 측면에서 보면 BBC라는 방송이 세계적인 방송이 그다음에 지역으로 보면 런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대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국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 BBC가 이제 영국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불만이 뭡니까? 여러분들 많은 그 시청료를 내는 대신 여러분들에게 기여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라고 조사를 했더니 가장 높은 불만이 뭐냐? 지역 뉴스, 지역 소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지금 시도한 게 뭐냐면 그래? 지금 우리 디지털 시대, 위성 방송 시대입니다. 지역 방송을 더 만들자. 지역 방송을 더 만들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요 도시에 이게 다 새로 생긴 지역 방송사들입니다. 방송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 그럼 돈은 BBC 너희들이 시청료 받은 거에서 내라. 그래서 지역마다 방송국을 새롭게 더 운영을 해서 그 지역마다 방송국. 예를 들면 여기 혹시 뭐 유럽, 영국 프리미어 축구 좋아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가 박지성 선수나 뭐 기성용 선수가 가서 뛰면서 우리가 그쪽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리버풀하고 맨체스터는 불과 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한 50km. 서울 인천보다 조금 더 멀어요. 그렇지만 축구뿐만 아니라 철천지 원수입니다. 지역적인 라이벌, 엄청난 라이벌이에요. 근데 방송은 같이 봐야 돼요. 다들 불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리버풀에 방송 하나 또 만들고 맨체스터에 방송 하나 또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시대지만 지역 뉴스와 정보를 더 잘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지금 선진국이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미국인데 약간 요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라디오와 신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로컬 텔레비전 뉴스, 지역 방송 뉴스. 광명 시민들은 지역 방송 뉴스가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CNN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 지역의 방송국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만 그러느냐? 영국도 마찬가지다. 이 ITV라는 게 지역 방송이고 지역 신문이고. 그래서 전국 뉴스, 세계 뉴스, 지역 뉴스를 골고루 본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지역 뉴스는 없이 전국 뉴스하고 세계 뉴스만 받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이 다 지역 방송이나 지역 언론들입니다. 한국은 어떠느냐? 뭐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이 철저하게 서울에서 만들고 우리가 요즘 많이 생긴 종편이라는 것도 거의 철저하게 뉴스를 제공하는 모든 방송국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떨어지면 전문가 인터뷰를 하죠. 대학 교수 인터뷰를 해요. 그럼 어디 있는 대학 교수 인터뷰를 할까요? 서울에 있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BBC가 한창 이제 한국이 막 시끄러웠을 때 한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영국 교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부산대학교 교수를. 근데 그 교수를 인터뷰하는데 뒤에서 애가 막 장난쳐가지고 이제 웃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은 뭐 영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권위자라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자가 오지 못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제 전공 분야에 관련돼서 기자들이 코멘트를 따기처럼 한 1, 2분 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충남 아산에 있어도 2시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로 다 짜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 언론이 없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 광명에 관한 것만, 제가 이게 올 초에 아마 했던 것일 텐데요. 광명 사람들이, 광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광명에 관한 뉴스만 전달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신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꽤 많이,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니까 관심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나마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어요. 왜 경영난을 겪을까요?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구독료는 못 받고, 광고는 기껏해야 뭐 시청 광고 정도, 일반 기업자나 일반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광고를 하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제가 이제 이 비유를 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한때 그 개그 콘서트에서 인기 있었던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와 아들이 저녁 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잘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대화가 안 통하죠.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명 시민들, 우리 지역은 어떤 건 줄 압니까? 이렇게 모여서, 우리 지역에 모여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너는 오늘 어땠니? 나는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아파트 111동 112호에 사는데 옆에 동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명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값도 다른 지역의 얘기, 교통도 다른 지역의 얘기, 범죄나 치안도 다른 지역의 얘기. 자기 지역의 얘기를 할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 유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29년과 39년 한 10년 간격으로 신문 독자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상지대 박용규 교수라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언론 역사학자께서 이제 이거 조사하신 건데, 일제시대에 어떤 신문이 발행됐고 얼마나 구독했는지가 뭐 10단위, 1단위 숫자까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조사된 이유는 일제 시절에 신문 구독을 하면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됐대요. 경찰에게. 그래서 경찰이 어느 집이 신문을 보는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기록을 토대로 취합을 해서 발행 부수를 취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국문이 한글, 우리 한글과 한글로 만든 신문들이고 일문은 일본어로 만든 신문입니다. 일본어로 만든 신문이 많습니까? 국문으로 만든 신문이 많습니까? 일본어로 만든 신문은 누가 읽었을까요? 일본인들이 읽었겠죠. 일제시대 때 우리 문맹률은 거의 99%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지금 국문으로 만드는 신문은 경성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다음에 없어진 매일신보 3개밖에 없습니다. 다 경성에서 만들고 나머지 일문 신문들은 보면 경성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대전, 부산, 마산, 대구, 광주, 목포 전국 각지에서 누가 신문을 만들었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추정되는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에 일제시대 때 제일 많이 살았을 때가 약 30만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1.5%. 우리 한 2천만 명 그때 인구였는데 30만 명밖에 안 되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살았는데 2천만 명이 사는 한국 사람들의 신문은 3개밖에 없고 서울에서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흩어져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아도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신문을 만들었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총독부가 일본인은 믿었지만 조선인 너희들은 독립을 고취할 것이라 믿기 어려우니까 신문 발행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발행을 허락한 게 192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1920년일까요? 그렇죠. 문화정치로. 뭐 덕분에 문화정치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3.1운동 덕분에 바뀌었어요. 3.1운동 덕분에.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구 보수 신문은 민중항쟁, 민중독립항쟁의 덕을 봐서 신문을 만든 거예요. 그전까지는 신문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근데 신문을 만들면 적어도 일본인들이라고 비슷하게 한다면 하나는 그럼 부산, 하나는 평양, 하나는 서울 분산시켜야 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다 서울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늘 감시하고 여차하면 바로 신문 발행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 전통이 일제 식민지 내내 이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1920년 전 구한말에도 신문이 조금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신문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게 된 게 일제 식민지 시절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식된 이 신문에 대한 이해는 신문은 서울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부터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해방이 되면서부터 이거는 이제 1955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그 당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한 67만 부, 그 다음에 지방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한 65만 부로 서울과 지방이 좀 균형을 이뤘어요. 지방에서 신문이 발행됐다라는 겁니다. 지방에서 신문을 발행할 수 있었던 거는 해방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신문을 만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신문 뭐 여러 가지 재산을 챙겨가지고 도망갈 수는 있겠지만 신문을 만드는 인쇄시설까지는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전국 각지에서 신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이 균형을 이루다가 이제 다시 군사 독재 체제로 이루어지면서 다시 언론이 많은 게 탐탁치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구실을 내세우면서 신문을 줄입니다. 그래서 그 대다수 신문사들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많은 신문사들이
600개, 한 900, 800개 넘는 것 중에서 한 80개, 10분의 1 정도로 신문사들이 크게 줄어들고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중앙이 지방보다 더 많은 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과 방송, 라디오,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문을 보고 읽고 싶었지만 신문을 읽을 줄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글을 깨우쳐야 되죠. 1960년대 초반까지 문맹률이 90%에 달했습니다. 신문을 볼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라디오를 만들 줄도 몰랐고 라디오를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아까 나온 이촌향도 이 수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빈곤한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 모여 살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것들이 신문을 보고 잡지를 보고 라디오를 사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60년대 되면서부터 이 신문과 방송은 크게 성장을 하는데, 여기 매출액을 보시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거의 20% 단위로 성장합니다. 20%로 성장을 해요. 그 성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언론의 숫자를 굉장히 줄여놨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몇 개의 신문, 지방에서도 몇 개의 신문. 그래서 신문사나 방송국은 더 늘어나지 않고, 대신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이 되면서 이 언론 기업이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 영향력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결국은 이 민주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또한 이거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과거 일제에 협력했던 언론, 군사 독재에 협력했던 언론이 이때에도 또다시 잘 넘어갑니다. 역사적인 심판을 받지 않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언론 언론 자유가 보장되면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접어들면서는 이제 치열하게 누구나 이제 언론을 할 수 있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시장군수도 뽑는 이제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도 보장돼서 누구나 언론을 할 수 있고, 정치 권력도 국민들이 자유롭게 뽑을 수 있고, 정당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새롭게 권력을 잡은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세력들도. 왜? 자기네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걸 그대로 두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언론 민주화를 합니다. 그래서 진보 계층에서, 진보 진영에서 한 언론 민주화는 뭐예요? 조중동을 때려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언론을 때려잡자라는 거지, 언론이 중앙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선진국처럼, 민주주의 국가처럼 지방으로 골고루 분산시키자,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 진보 진영도 다 같이 넘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민주화가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됐지만, 언론 시스템은 과거 일제시대,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시스템 그대로라는,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언론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나지만 있긴 있지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지역 내에서 정보 교류가 잘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고양시에서 어떤 사고가 터졌는지는 알지만 우리 지역에는 송유관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한지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주민들, 그래서 자치단체도 여러 가지 행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알릴 수 있는 수단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거 때도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 검증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특히 지역 내에 경제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영업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자영업자. 자영업의 특징은 뭡니까? 경제 기반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자영업자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미용실이 너무나 많은지 적은지, 외식업들을 선호하는지 선호하지 않는지, 요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득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연령층은 어떤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나 지역의 프라이드,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 활동인데, 이런 지역 내에서 어떤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지역 내에서 인기 있는 게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우리 지역의 문화 활동으로 알고 있는 게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또 지역 내의 공론 형성, 지역 내에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여론, 무슨 이게 재개발이 됐든 교통 문제가 됐든, 또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죠. 시 재정을 노인 복지를 위해서 많이 써야 됩니까? 아동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됩니까? 그죠? 말로는 균형 있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보면 모자라는 예산을 지금 노인복지관에 에어컨 사주는 데 써야 될지, 애들 급식하는 데 써야 될지, 그건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해야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 권력 감시라는 것은 언감생신이고요. 지역 내에서 광명시는 그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특히 농어촌 시군 지역 가면 읍 단위로 면 단위로 반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어떤 갈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머리띠 두르고 플랜카드하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지역 주민들은 별 관심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갖고 있는 인식은 무기력하고 낙후한 지역사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강남 때문에.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강남이 기준이에요. 강남 8학군이 기준이에요. 10억짜리 아파트가 기준이에요. 왜? 부동산 문제 얘기만 나오면 거기가만 나오니까. 1억짜리 또는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삶의 질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그런 박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언론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조사할 때 한 분도 떠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분도 내가 정말 광명시에 살고 있는 게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있고 우리 애들도 정말 잘 키웠고 이런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74% 정도 나왔어요.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각 지역 단위로 사회조사 지표를 보면 자기 지역의 만족도들이 대부분 70, 80%로 굉장히 높습니다. 불만 가질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비교를 했을 때, 언론에 나왔을 때, 자, 그때 열등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되는 주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대부분 타 지역의 언론이다. 타 지역 언론에는 자기 지역사에 관한 뉴스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뉴스가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역 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 뉴스를 제공하는 지역 언론은 아까 많지만 지역 주민들이 또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어렵고 뉴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봐봤자 별거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언론으로서의 본질적인 기능, 신속한 뉴스 제공이나 여론 형성, 권력 비판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지역 언론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 관심이 없는 거죠. 지역 언론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역 주민들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언론의 구조가, 우리의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자치분권 국가가 되려면 이런 지역 언론이 활성화가 돼서 지역 언론과 전국 언론, 지역 뉴스와 전국 뉴스가 공존할 수 있는 자,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있고 제가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질문도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 세 개의 뭡니까? 공통점은 뭔가요? 그래서 길을 찾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요거 아직도 쓰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처음 보신 분 있어요? 옛날에 다 차 뒷좌석에 굴러다녔던 책이죠. 그래서 이 전국 여행 도로 지도는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모든 집마다, 모든 자가용 새로 가진 사람마다, 면허증 새로 딴 사람마다 책을 사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지 않고도 길을 다 잘 찾을 수 있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뭐가 등장하면서 이게 불필요해진 겁니까?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도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상품 하나였어요. 홈쇼핑 틀면 내비게이션 했어요. 값은 어땠나요? 30만 원, 40만 원 비쌌어요. 요거는 10,000원 정도 했었는데. 그럼 왜 10,000원짜리 안 쓰고 30만 원짜리 쓰는 건가? 편리. 예. 그래서 이거 쓰다가 이제 내비게이션도 이런 것도 없고 사지도 않고 있는 것도 띄워버리고 이제 뭘로 쓰죠? 스마트폰으로 쓰죠. 이건 더 비싸죠. 100만 원씩 해요. 어떤 게 더 편리합니까? 스마트폰이 제일 편리하죠. 왜 제일 편리하나요? 업그레이드 안 해도 돼. 예, 맞습니다.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고요. 실시간으로 또 보여주고 또 이 지도책과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뭘까요? 왜 편리한가요? 휴대하기 편리해요? 항상 갖고 있다. 찾고자 하는 것만 찾을 수 있다. 예. 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편리하다라는 거는 다 동의하죠. 어떤 면에서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편리한 거예요? 신속하고 정확하다. 왜 정확해요? 자, 신속한 거 아까 업데이트 해주는 거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속 새로 길이 난 것도 알려주고 다 알려줘요. 그렇죠.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현재 위치라는 것은 누구의 위치입니까? 나의 위치. 전 세계 지도가 여기 다 들어있나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아주 작은 지도예요. 그렇죠? 세계 지도도 아니고 전국 지도도 아니고 시 전체 지도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훨씬 편리해요. 조그만 걸로 보여주는데. 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라서 내 지역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리적인 정보는 결국은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 나의 중심, 내가 중심이 되는 장소의 지리적인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뉴스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보가 결국은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뉴스와 정보를 편리하게 손쉽게 받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 그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지역 언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여러분들 이제 9시 뉴스나 무슨 종이신문, 아침에 조간신문 보지 않고 대부분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데 거기 뉴스가 있습니까? 지역 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법이 상정이 돼서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 초기 화면에 그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있는 지역의 뉴스를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지금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을 열면 거기에 여러분들 지역에 관한 유일한 게 하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날씨죠. 날씨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있는 곳의 날씨가 중요하지 무슨 저 강원도의 날씨나 무슨 경상도의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 지역의 날씨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텔레비전 켜가지고 9시 뉴스 끝머리에 날씨하는 거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디지털 시대에도 그런 뉴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까지 있다라는 정도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게 가장 유용한 지도는 내가 중심이 된 것이고 지방자치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가꿀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